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또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습니다. 장 초반 2% 넘게 오르며 3,900선에서 출발했지만 이후에 개인과 기관 매도에 상승분을 거의 반납하면서 3,850선을 회복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 기술주 랠리에 삼성전자는 또 2%대로 올랐지만 지수 전반을 이끌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이정민 기자입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3% 소폭 오른 3,857.78의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1,000억 원가량 팔았지만 외국인이 1,100억 원 순매수하며 사흘 만에 순매수로 전환했습니다. 장 초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3,90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분을 모조리 반납하며 3,850선까지 후퇴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엄청 대규모로 매도를 하는 건 아니고요. 악재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 보기는 지금 없고 연말이고 클로징 해야 되니까 차익 실현한다라는 게. 반등세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간밤 미국 뉴욕 증시 기술주 랠리에 IT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2%대 오른 99,300원의 장을 마감했고 AI 수요가 확대되면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강점을 보이는 삼성전기도 6%대 급등한 241,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시작될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미국 시장 매출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 연말 랠리 향방이 갈릴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주시장뿐만 아니라 외화시장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연준의 금리 인하 이슈도 지금 불확실성이 쌓여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이 크게 개선이 되거나 그럴 거는 지켜봐야 된다. 코스닥은 0.05% 내린 856.03의 거래를 마감했고 달러원 환율은 4원 70전 떨어진 1,472원 40전에 주간 거래를 끝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이런 가운데 증시 부양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를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여온 관행을 끊어내겠다는 건데 경영계는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고 기업 지배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정보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진칼은 지난 5월 복지기금 출연 명목으로 자사주 수십만 주를 내놨지만 실제로는 조원태 회장 측 우호 지분을 늘렸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HL그룹 지주사 HL홀딩스도 지난해 11월 재단법인의 자사주를 처분하기로 했다가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비판에 계획을 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이처럼 경영권 강화에 동원하는 행위는 원천 차단됩니다. 우선 새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보유 중인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에 의무 소각해야 합니다.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자사주를 담보로 대출받거나 우호 세력을 위한 교환사채 발행 등의 수단으로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분할 과정에서 신주를 배정하는 관행도 차단해 추가 자금 없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임직원 보상처럼 꼭 필요한 경우만 예외로 두되 이때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 자사주의 목적은 이제 예비해놓는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경영권의 강화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좀 기재들을 도입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재계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서 자사주에 대한 제약이 커지면 적대적 M&A에 취약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 요구를 수용한 후속 입법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11호 대책 이후에 전세 매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중 가격 현상으로 시장 혼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는 이 전세값이 더 크게 뛰면서 신규와 기존 계약 형태에 따라서 같은 단지 내 동일 평형 전세값이 많게는 수억 원까지 벌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이달 4일 84.95제곱미터가 19억 원의 신규 전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올해 초 계약갱신 청구권이 사용된 12억 4,950만 원과 비교하면 6억 5천만 원가량 차이 납니다.
11호 규제로 15억 초과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2억으로 제한돼 매수 수요가 전세 수요로 전환됐는데 전세대출까지 막히면서 갱신 청구권 이용이 급증했고 전세 물건 자체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기존의 세입자들은 90% 이상 갱신권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굉장히 지금 전세가가 지금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2년 만에 5억 정도의 차익이 있어서 신규 계약하신 분들은 그만큼 높은 가격에 계약하고 계십니다. 서울 아파트 갭 투자가 차단돼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서울 전세 매물은 25,500여 건으로 1년 전보다 20% 넘게 줄었습니다. 11호 대책으로 서울에서 새로 규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전세 가격은 평균 2.8% 급등했습니다. 임대 물건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지 수급이 균형을 찾아가지고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게 되는데 토어제 지정으로 인해서 월세와 전세 모두 다 이제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왜곡으로 주거비 부담이 빠르게 커지면서 이달 서울 월세 가격 지수는 130.246으로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서울 전세 시장의 불안이 경기도까지 번지면서 고가주택 가격 억제를 위한 규제가 임대차 시장 세입자의 부담을 키우는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등의 영향으로 소비 심리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계엄 사태와 관세 리스크로 인해서 심리가 크게 악화됐던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상승 기대감은 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신다미 기자, 소비 심리가 석 달 만에 반등했군요. 네,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 CCSI는 112.4로 지난달보다 2.6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지난 9월과 10월 연달아 하락하다 석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해 2017년 11월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달에는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 경기 전망이 102.8포인트로 상승폭이 가장 컸고 현재 경기 판단과 가계 수입 전망, 생활 형편 전망 항목이 나란히 올랐습니다. CCIS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 평균 대비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란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됐고 3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상승 기대 심리는 넉 달 만에 하락하기는 했지만 6.27 대책 직후보다는 낙폭은 좀 적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달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내렸지만 6.27 대책 직후인 7월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이 지수는 지난 9월 112에서 지난달 122로 크게 올랐다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한은은 이번 조사가 15 대책 후 4주가량 지나서 조사해 다른 상황들이 반영될 수 있다면서도 주택가격 전망은 6.27 대책 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풀이했습니다. 6개월 후 금리 수준을 예상하는 금리 수준 전망지수는 이달 98로 여전히 금리 인하에 무게를 뒀지만 지난달보다는 3포인트 올랐는데요. 향후 1년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 인플레이션율은 2.6%로 전달과 동일했습니다. SBS 비즈 신다입니다. 글로벌 상업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도 속속 확정되거나 일부는 만기를 연장해서 이 손실을 연장해가며 시간을 벌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 가치 하락에 현재 펀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 운영사들은 훗날 유리한 매각 시점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이 손실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투자자들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민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글로벌 보험사가 장기 임차한 영국 스코틀랜드 우량 부동산 펀드를 재평가한 결과 최초가 대비 80% 급락했습니다. 해당 펀드가 담고 있는 건물의 감정평가액은 2023년 9,600만 유로에서 올해 10월 1억 650만 유로까지 올랐지만 대출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현대자산운용은 지난 9월 대출 만기를 연장했는데 연이율은 10%로 뛰었고 연장 수수료와 후순위 자금 조달 의무까지 생긴 탓입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건물값이 급락하자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의 독일 트리아논 펀드,
한국투자 리얼에셋 운용의 벨기에 펀드 등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외 부동산 펀드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최근 일부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금융회사가 상품 구조 설계에서부터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다만 청산되지 않은 해외 부동산 펀드가 변수입니다. 지난 3월 기준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32조 9천억 원 중 2조 4,900억 원에서 기한이익 상실 EOD가 발생했습니다. 대출로 목숨줄을 연장하던 해외 부동산 펀드의 청산이 이루어진다면 개인 투자자들 손실은 가시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금융권의 3% 예금금리 경쟁이 다시 불붙으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확 늘었습니다. 시장금리 반등과 자금 이탈 우려가 겹치자 금융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자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채나래 기자입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던 저축은행 업계의 연 3% 정기예금이 눈에 띕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금리는 연 3.1%까지 다시 올랐습니다. 역전됐던 시중은행 금리 경쟁력을 회복한 건 아니지만 오름세로 전환했습니다. 경쟁력을 갖고자 했으면 더 높였을 텐데 금리 수준 정도로만 높였거든요. 중소형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여력이 있는 곳에서 올려버리면은 사실 저축은행 업계는 그동안 PF 부실 등으로 건전성 관리에 나서면서 예금 금리를 올려 조달 창구를 늘릴 여력까지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시장 금리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1금융인 시중은행과 금리 차이가 커져 가입자가 줄어들 경우 예대율 관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관리 차원의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시중은행의 주요 정기예금 금리는 연 3%대를 속속 회복하고 있습니다. 12개월 상품 가운데 최고 금리는 SC제일은행의 연 3.2%입니다. 신한은행도 최근 0.3%포인트를 올리며 최고 금리를 3.1%로 끌어올렸습니다. 인터넷은행과 지방은행의 주요 예금 금리도 3% 안팎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기조가 끝났다는 기대감 전환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은행채 금리가 올라가니까 덩달아서 이제 예금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총재님이 그 시중 금리를 내리는 데 대해서 이제 약간의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셨고 한번 내년에 그 은행채가 대체될 수 있는 국채라든지 산은채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금리가 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면서 당분간 수신금리 경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올해 초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납부하는 보험료율이 0.5%포인트 오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몰아서 내는 추 납부의 경우 이 보험료율 산정 기준이 신청일 기준이다 보니까 내년에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올해 안에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에 신청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정민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실직이나 군복무 등으로 연금을 낼 상황이 안 돼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추납제도 이용자는 최근 2년 사이 75% 급증했습니다. 여유가 될 때 돈을 넣어가지고 가입 기간을 더 늘린다는 연금을 더 붓고 노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사는 게 더 나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내년 보험료율이 오르기 전에 추납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추납제도가 일종의 재테크로 이용된다는 지적에 정부는 추납 보험료율을 신청한 달이 아닌 납부하는 달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년에 추납 신청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내는 보험료와 향후 30년 받는 연금액을 따져보면 내년에 신청하는 게 178만 원 더 내지만 대신 402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는 연금액의 소득 대체율이 내년에 1.5%포인트 더 크게 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목돈 여력으로 혜택을 보는 추납 이용자와 매달 따박따박 내는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여당이 내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내 관세 인하가 이번 달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범정부 태스크포스도 운영하고 추가 법안도 발의합니다. 윤재 기자. 네, 윤재입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군요. 이 당정이 첫 회의를 열었다고요? 네, 미국에 대한 관세를 낮추고 양측이 약속한 대미 투자 패키지를 실행하려면 관련 법안이 필요합니다.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에이펙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TF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포함하는 관세 협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겁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윤창열 국무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본부장 등 정부 인사도 참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이번 주에 제가 직접 발의하겠습니다. 관세 소급 적용을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신속히 발의하되 국익을 극대화하도록 꼼꼼히 심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 부대표인 허영 의원은 내일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법안이 발의돼서 처리되면 이번 달부터 이 자동차 관세가 소급돼서 인하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 자동차의 미국 관세는 25%인데 관세 협상 결과를 뒷받침하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관세율이 15%로 내려갑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서 한미 간 합의에 따라 미국은 한국이 MOU 이행 조치로 법안을 발의했고 이에 따라 관세나 발효 시점을 이달 1일자로 소급 적용한다는 취지로 연방 관보를 게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발의되면 다른 의원들의 추가 발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범정부 TF를 꾸려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고 이에 여당은 예산과 입법 관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윤재입니다. 법적 분쟁을 하고 싶지만 이 만만치 않은 소송 비용에 망설이거나 또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소비자 수요를 겨냥해서 보험사들이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들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혼 소송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이 내년 1월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범죄가 발생해 해당 사건을 원인으로 하는 이혼 소송 시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 비용을 보상합니다. 각 심급별로 1,000만 원 한도 내 보장이 이뤄집니다. 현재 국내에서 발생하는 이혼 10건 가운데 2건 이상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혼 소송은 지난해에만 2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혼 소송에 따른 현실적 부담을 줄이려는 수요를 공략하겠다는 겁니다. 다른 손해보험사들도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이색 보험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대응을 위한 법률 비용 보장 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보증금 회수 소송부터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 진행 시 나가는 변호사 비용을 보장합니다. 또 운전자가 보행자 사고를 일으킨 경우 변호사 자문 의견서 발급 비용을 보장해주는 특약도 나왔습니다. 변호사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험을 들 것 같으면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고용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다. 이런 점들이 이제 이런 보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사건은 한 해 전보다 4% 가까이 늘어나며 7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늘어나는 법률 서비스 수요와 다양해지는 유형에 발맞춰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이색 보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고용보험의 전 국민 가입을 추진하는 정부가 내후년부터 프리랜서와 배달기사 등이 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습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문제는 역시 재원이 받쳐줄 수 있느냐입니다. 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필수적인 고용보험 가입. 가입 기준이 현재는 한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하지만 오는 2027년부터는 시간 기준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에서 번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기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여러 곳에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딸도 프리랜서인데 끝나더라도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게 돼야 되지 않겠나.
확대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고요. 오남용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절차나 이런 거를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무분별하게 이제 받아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정보와 연계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된 근로자를 매월 확인해 가입시킬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실업급여 산정 기준도 현행 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에서 내후년부터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꿔 일시적인 소득 변동에 실업급여액이 좌우되지 않도록 개편됩니다. 문제는 재정입니다. 실업급여 재원은 이미 올해에만 2천억 원대 적자가 예상됩니다. 재원 문제가 이제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보험료율 개편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들을 모랄의 제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책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 타는 게 이득이라는 속설이 최근 감사원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만큼 최저임금의 80% 이상인 실업급여 수준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달러 환율 고공행진 속에서도 올 3분기에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쓴 카드 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해외 직구보다도 여름방학 등을 이용해서 직접 해외로 여행을 나가서 쓴 돈이 많았습니다. 이한나 기자, 우리 국민들 해외 카드 사용액 얼마나 됐나요? 네, 올해 3분기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액은 59억 3천만 달러로 지난 2분기 55억 2천만 달러보다 7.3% 늘면서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전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3분기 57억 1천만 달러에 비해서는 3.9%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해외 직접 구매 금액은 2분기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여름방학 등 계절적 요인으로 해외여행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내국인 출국자 수는 2분기 676만 7천 명에서 3분기 709만 3천 명으로 4.8% 불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이 3분기 1,356.4원으로 시작해 분기 말 1,402.2원으로 상승했음에도 수요가 몰리면서 출국자가 증가한 겁니다. 3분기 해외 직구는 15억 3천만 달러로 2분기 15억 5천만 달러보다 다소 줄었습니다. 그럼 반대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사용한 카드 금액은 얼마나 됐나요? 네, 비거주자의 3분기 국내 카드 사용액은 37억 6천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였던 2분기 37억 9천만 달러보다 0.8%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수는 2분기 496만 명에서 3분기 526만 명으로 늘었는데요. 전체 사용액이 소폭 감소하면서 카드 장당 사용 금액도 210달러에서 201달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발사대로 이송됐는데 현재는 하늘을 향해 서는 기립과 고정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이번 발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했던 우주항공기술 개발이 민간으로 이양됐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오늘 오후 1시 36분 누리호를 발사대에 기립시키고 고정하는 작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9시 발사대로 이송을 시작한 이후 4시간 36분 만인데요. 길이 47.2m, 무게 200톤에 달하는 대형 발사체를 손상 없이 옮기고 세워야 하는 고난도 작업이 마무리된 겁니다. 앞으로 누리호는 전원과 추진체 공급을 위한 설비 연결과 각종 점검을 받으면서 발사 준비 막바지 단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누리호는 오는 27일 새벽 0시 55분쯤 발사할 예정인데요. 한국형 발사체로서는 처음 진행되는 야간 발사입니다. 누리호의 주 임무는 차세대 중형 위성 3호를 목표한 궤도에 안착시키는 겁니다. 해당 위성은 오로라를 비롯한 우주 환경 관측과 우주 바이오 실험을 위한 장치가 탑재돼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사체가 민간 주도로 개발됐다는 점에서 앞선 발사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발사는 앞선 3번의 발사와는 달리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첫 발사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누리호 4호기의 제작과 조립 그리고 각종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관리 등을 도맡았습니다. 각각 내년과 내후년 예정된 누리호 5차, 6차 발사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적으로 발사체 제작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사업을 주도했던 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검증과 발사 운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이번 발사가 성공하면 민간 기업도 우주항공기술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투르키에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원전과 방산, 바이오 분야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특히 튀르키예가 추진 중인 대규모 원전 프로젝트에 우리가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이 양국이 협력을 약속한 내용부터 살펴보죠. 네, 튀르키예와 양해각서를 맺은 분야는 원전과 도로 인프라, 보훈 등 모두 3건입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북부 지역인 시노프의 제2의 대형 원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MOU에 따라 우리나라는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의 용지 평가와 금융 사업 모델 설계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한전은 지난 2023년 시노프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해 한국형 원전을 건설하는 예비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시노프 원전 사업 초기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 향후 사업 수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선 순방국 성과도 좀 살펴보죠.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에선 방산 분야 협력 논의도 있었죠. 네, 공군 1호기에서 진행한 기내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첫 번째 방문국이었던 아랍에미리트와는 대규모 방산 수출 계약이 임박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UAE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 돈 22조 원 규모 방산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집트로부터 카이로 국제공항 확장 공사 참여 요청을 받았다며 공사비는 3조 원에서 4조 원대가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와의 만남에선 조선업 협력을 구체적으로 요청했다면서 실제 협상 결과가 조만간 나오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주 우영준입니다.